치즈-1 빌럼 엘스호트 지음 금경숙 옮김 얀 흐레스호프에게 그 목소리에 잠자코 귀 기울인다. 헐떡이고 쉰 목소리지만 강인하고 단조로 노래하듯 인간의 일상 다반사를 저주하는 목소리. 그 입꼬리를 따라간다. 잘못 아문 상처 같은 웃으면 모든 것을 표현하는 입. 그토록 치열하게 말로 포착한 것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과 친구들이 있고 그에게는 연인들도 아주 많아 비할 데 없이 즐거움을 느끼지. 그러나 얀 흐레스호프는 오롯이 혼자다. 그는 찾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기다린다. 이 밤에서 저 밤까지 무슨 소리가 들려 일어나 앉는다. 그는 브리셀에서 자신의 최후를 기다린다. 앞으로 나가 사랑스러운 얀 채찍을 휘둘러 그 쓰레기들에게 피멍 자국을 남겨 그 무리를 당신의 길에서 다 쓸어버려 당신의 심장이 뛰는 한. 등장인물 프란스 라스만스 종합해양조선회사의 사무원, 이후 사업가, 그러다 다시 사무원으로 돌아간다. 라스만스의 어머니, 아이처럼 노망이 들어 죽어간다. 의사 라스만스, 프란스의 형, 판스 혼 베커, 의사 라스만스의 친구이자 모든 일의 발단. 호른스트라, 암스테르담의 치즈 거래상. 피너, 라스만스의 아내. 얀과 이다, 라스만스 부부의 자녀들. 페이테르스 부인, 담석증을 앓고 있는 이웃집 부인. 아나 판테르타크, 타윌, 에르피르트 바르테로터, 종합해양조선회사의 사무원. 보르만, 사업문제 전문 상담가. 피트 영감, 종합해양조선회사의 기관사. 판데르 제이펀 2세, 라르만스와 동업하길 원한다. 판스온 베커의 친구들. 작품 요소. 치즈, 치즈꿈, 치즈영화, 치즈회사, 치즈의 날, 치즈시즌, 치즈광산, 치즈세계, 치즈호, 치즈거래, 치즈분야, 치즈로망, 치즈애호가, 치즈인간, 치즈공, 치즈거래상, 치즈트러스트, 치즈괴물, 치즈재앙, 치즈유언장, 치즈판타지, 치즈벽, 치즈문제, 치즈수레, 치즈시련, 치즈탑, 치즈상처. 가스파, 제너럴 안트베르펜 피딩 프로덕츠 어소시에이션, 푸른모자 물류회사의 지하 저장고. 라르만스의 사무실. 전화기, 마자랭 책상 타자기, 주사위 게임 상자. 라탄 여행 가방, 치즈 큰 상점, 공동 묘지. 드디어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군. 판송 베커씨 덕분에 큰 일이 벌어지려는 참이라서 말이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자네도 알아야 할 것 같네. 물론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 어머니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돌본 누이들에게도 그렇지. 어머니는 나이가 들 대로 드셨어. 몇 해 전 일이라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네. 지병이 있던 건 아니지만 완전히 쇠약해지셨어. 큰 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에게 참 잘하셨어. 빵을 우유에 적셔드리고 배변을 돌봐드리고 그리고 소일거리로 감자 껍질을 깎게 해드렸지. 어머니는 감자 껍질을 깎고 또 깎으셨어. 전투부대 식량 준비라도 하는 듯이. 우리는 다들 자기가 먹을 감자를 누님 집으로 가져갔고 그러다 어머니는 위층 부인네와 몇몇 이웃집의 감자까지도 깎게 되었지. 왜냐하면 깎을 감자가 동이 나자 이미 깎은 감자를 한 양동이 드리면서 다시 깎으시라고 한번 해보았더니 글쎄 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기가 찬다는 듯이 그러셨거든. 그건 다 깎은 거잖아. 어머니가 손도 말을 듣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이제 감자를 깎지 못하게 됐을 때 누님은 오랫동안 써서 뭉긴 데가 많은 양모 이불과 솜 이불을 어머니에게 주며 솜을 풀게 했어. 그러니 엄청난 먼지가 일었고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보풀을 뒤집었었지.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일은 계속되었어. 어머니는 졸다가 솜을 풀다가 졸다가 다시 솜을 풀었지. 그러다 가끔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를 미소를 짓기도 하셨어.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막 5해가 된 아버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 두 분 사이엔 자식이 9이나 되었지만 아버지는 존재한 적도 없었던 거지. 나는 어머니를 뵈러 가면 한 번씩 아버지 얘기를 꺼내고는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생기를 되찾지 않을까 싶었어.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진짜로 크리스트를 모르시냐고 물어보았어. 크리스트는 아버지 이름이거든. 어머니는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용을 쓰셨지. 뭔가를 이해한다는 걸 이해하는 듯 보였고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 나를 응시했는데 긴장한 표정의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부풀어 올랐지. 꺼져가는 램프가 작별을 고할 때와 같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모습이었어. 하지만 불꽃은 짧은 전투 후에 다시 잦아들어 꺼졌고 그러면 어머니는 골수에 사무치는 그 미소를 지으셨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채근하면 어머니는 무서워하셨어. 아니, 이제 어머니에게 과거란 존재하지 않았네. 크리스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그저 솜을 푸는 일밖에 없었지. 다만 한 가지 생각은 어머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불쑥불쑥 떠올랐는데 바로 어머니가 살았던 집 가운데 한 집의 융자금에서 마지막 남은 푼돈을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 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이제라도 모아서 갚고 싶었을까? 착한 우리 누님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어머니 얘기를 하곤 했어. 어머니가 오늘은 식사를 잘하셨어. 아주 까다롭게 구셨고. 어머니는 더는 솜을 풀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한동안은 파란 핏줄이 드러난 뼈마디, 굵은 손을 무릎팍에 나란히 올려놓고 있거나 아직 솜 풀기에 여파가 남아있는 듯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씩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어. 어머니는 이제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했어. 둘 다 어머니에게는 그저 지금이 아닌 시간일 뿐이었지. 시력이 나빠져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항상 나쁜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어쨌거나 어머니는 밤인지 낮인지 더는 구분하지 못했고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일어났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자고 있었어. 어머니는 벽이나 가구를 짚으면 아직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어. 그래서 식구들이 다 잠든 밤중에 일어나 간신히 걸어서 의자에 앉은 다음 잊지도 않은 솜을 푸는 신용을 하거나 누구에게 커피라도 끓여 주려는지 커피 분쇄기를 한참 동안 찾아 헤맸지. 그리고 흰머리 위에는 늘 그 검은 모자를 쓰고 계셨어. 외출 채비라도 하는 것처럼 밤에도 말이야. 자네 마법을 믿나? 어머니는 마침내 자리에 누웠고 모자를 벗기는데도 체념한 듯 내버려 두시는 걸 보니 알겠더군. 어머니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동방박사 술집에서 한밤중까지 카드를 치고 페일 에일 맥주를 넉 잔이나 마신 탓에 잠들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떨어질 형편이었어. 아내는 벌써 오밤중인데 괜히 깨워서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옷을 벗으려고 했지. 그런데 한쪽 다리로 서서 양말을 벗다가 침대 옆 탁자에 엎어지는 바람에 아내는 소스라치며 잠이 깨고 말았어. 꼬락서니 하고는 하며 시작됐지. 그때 조용한 집 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내는 벌떡 일어나 앉았네. 밤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는 어떤 엄숙함이 담겨 있지. 우리 둘 다 현관의 벨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어. 나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양손으로 오른발을 붙잡은 채였지. 무슨 일일까? 아내가 속삭였어. 창문으로 한번 봐요. 당신은 아직 옷을 안 다 벗었잖아. 평소 같으면 그렇게 끝날 잔소리가 아니었지만 초인종 소리가 아내의 입을 다물게 한 거지. 당신이 내다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갈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더군.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았어. 다른 일일 리가 있겠나? 밖을 보니
우리 집 문 앞에 그림자 하나가 서서 자기는 오스카르인데 내게 당장 어머니에게 같이 가자고 소리치고 있었어. 오스카르는 매형 중 한 명으로 이런 일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나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한 다음 다시 옷을 꿰어입고 현관문을 열었어. 오늘 밤을 못 넘기신다. 매형이 장담했지. 사투가 시작됐어. 날이 차니까 목도리 둘러. 나는 순순히 매형 말을 따르며 함께 갔네. 밖은 조용하고 청량했고 우리는 급히 무슨 야간 근무를 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성큼성큼 걸어갔어. 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초인종에 손을 뻗었고 그러자 오스카르가 나를 제지하더니 정신이 나갔느냐며 우편함 뚜껑을 살그머니 달그락거렸지. 내 조카, 그러니까 오스카르의 딸이 문을 열어주었네. 조카 딸은 우리 뒤에서 소리 없이 문을 닫으며 내게 어서 올라가 보라고 했고 나는 오스카르를 뒤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어. 모자는 이미 벗어들었지. 어머니 집에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 형님과 누이셋 그리고 윗집 부인이 부엌에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옆방에 어머니가 여전히 누워 계신 게 틀림없었지. 거기 아니면 어디에 누워 계셨겠나. 우리의 사촌이기도 한 나이든 수녀가 임종방에서 부엌으로 소리 없이 쓱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네. 다들 나를 나무라듯이 쳐다보았고 그중 한 사람이 내게 속삭이며 인사했지. 나는 서 있어야 하나 아니면 앉아 있어야 하나? 서 있자니 바로 다시 갈 사람처럼 보일성 싶었고 그런데 앉아 있자니 어머니의 이런 상황마저도 태평스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앉아 있길래 나도 의자 하나를 들고 조금 뒤쪽으로 가서 전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앉았네. 집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긴장감이 감돌았지. 혹시 시계를 멈춰 놓아서 그랬을까? 부엌은 지랄맞게 더웠어. 그리고 여자들은 양파 껍질을 까고 난 것처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기도 그렇고 배가 떠났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우는 편이 가장 좋았겠지만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그냥 갑자기 흐느낀다? 아니면 눈물이 나건 말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칠까? 빌어먹을 그 페일 에일의 술기운은 좁은 부엌의 열기로 인해 그제야 올라오기 시작해서 땀이 쏟아져 나왔어. 나는 뭐라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네. 가서 한번 보고 와 하고 의사인 형님이 말하더군. 형님은 그리 큰 소리도 아니고 아주 평이하게 말했지만 나의 오늘 밤 행차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줄 만큼은 컸지. 나는 형님의 권유를 따랐어. 그거야 술 기운에다 부엌의 열기와 긴장감 때문에 욕지기가 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었지. 물론 사람들은 내가 상심한 탓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로 토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게. 어머니 방은 부엌보다 서늘했고 거의 캄캄할 정도였네. 그건 나한테도 나쁘지는 않았지. 침대 협탁 위에는 촛불 하나가 외로이 타고 있었는데 높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어. 침대 옆에는 사촌 수녀가 앉아 기도하고 있었지. 거기서 한동안 서 있는데 형님도 들어오더니 협탁 위에 촛불을 횃불처럼 높이 치켜들고 어머니를 비추었어. 그러더니 뭔가를 보았는지 부엌 문으로 가서 모두 다 들어오라고 하더군. 의자를 미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왔어. 잠시 후 큰 누님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사촌 수녀는 아직 눈물 두 방울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반박했네. 그게 혹시 어머니에게서 나왔어야 하는 거였나? 어쨌든 그러고도 좋기 1시간은 더 지났고 나는 여전히 술 기운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때 누군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선언했어. 그 말이 맞더군. 내가 속으로 어머니에게 똑바로 일어나 앉아서 그 가공할 만한 미소로 저 패거리를 모조리 내쫓아 버리시라고 명령을 내려보아도 아무 소용 없었으니까. 어머니는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세로 꼼짝 않고 누워 계셨어.
이후의 일은 꽤 빨리 진행되었고 내가 거기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는 없었을 거야. 여자들은 눈물의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고 나는 함께 장단을 맞출 수도 없었어. 그때 내 몸에는 한기만 들었지. 그들은 그 많은 눈물을 대체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인가? 그건 처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지. 다행히 형님은 역시 울지 않았어. 하지만 형님은 의사여서 그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 나만 난감한 처지인 셈이었지. 나는 여자들을 포옹하고 손을 꽉 잡아주는 것으로 무마해 보려고 했네.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니가 방금 전까지는 살아 계셨다가 이제는 안 계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군. 어느새 누이들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물과 비누, 수건을 가져와서 어머니를 씻기기 시작했네. 나는 그새 술이 완전히 깼어. 그건 나도 최소한 남들만큼은 마음이 아프다는 증거인 셈이지. 어머니의 단장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다시 부엌에 가서 앉아 있었고 다시 우리는 침실로 불려 들어갔어. 그 잠깐 동안 누이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해 놓았으니 어머니의 옥체는 사실 살아생전 감자 껍질을 벗기거나 이불솜을 풀면서 미소 지을 때보다 더 좋아 보였어. 이모, 진짜 곱다. 사촌 수녀는 만족스러운 눈길로 침대와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지. 사촌 수녀는 당연히 알지. 리르의 검은 수녀회 소속이니까.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환자들을 맡아 임종을 지키는 수녀들 말일세. 그런 다음 조카딸이 커피를 내어왔는데 여자들은 커피를 대접받을 만큼 일을 했네. 오스카르는 자기 친구에게 장례를 맡겨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오스카르 말로는 다른 데보다 일도 잘하고 저렴하다고 하더군. 그렇게 해요, 오스카르. 큰 누님은 비용 문제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 없다는 듯이 노곤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네. 이제 회동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나는 제일 늦게 온 사람이라 차마 모범을 보일 용기는 내지 못했네. 누이 중 하나가 아직도 눈물을 몇 방울 흘리면서 하품을 했고 그때 형님은 모자를 쓰더니 다시 한번 모두의 손을 잡아주고는 집으로 돌아갔어. 나도 카롤 형님과 함께 갈게. 내가 말했지. 내가 그날 입 밖으로 뱉은 첫 마디였을 거야. 그 말은 내가 형님을 위해서 같이 가준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어머니 집을 나오게 되었어. 우리 집 침실에서 다시 양손으로 발을 잡고 양말 한 짝을 벗었을 때는 새벽 3시였네. 나는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자니 길어질까봐 그저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만 말하고 말았어. 장례식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네. 평범한 장례였고 내가 장례식을 통해 판소온 베커 씨와 엮이지 않았다면 장례식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도 언급할 일이 없겠지. 장례 관습대로 형님과 나, 매형들과 사촌 넷은 관을 나르기 전에 관 둘레에 반달 모양으로 서 있었어. 이제 먼 친척들과 친구, 지인들이 방 안에 들어와 돌아가면서 조의를 표하는 말을 속삭이거나 바로 내 눈앞에서 엄숙한 시선을 보내면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네. 문상객이 많이 왔어. 사실 많아도 너무 많았지. 장례식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아내가 내 팔에 상주 완장을 채워주었어. 형님과 나는 장례가 끝나면 소용 없어질 상복은 짓지 않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그 연병할 완장이 너무 커서 계속 팔에서 흘러내리지 뭔가. 악수를 서너 번 하고 나면 번번이 다시 끌어올려야 했지. 그런데 그때 형님의 친구이자 고객인 판송 베커 씨도 문상을 왔어. 남들이 하듯이 조문을 했지만 더 세련되고 겸손해 보였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네. 그는 교회와 묘지까지 따라왔고 장례가 다 끝났을 때 나와 형님과 함께 같은 차에 탔어. 형님이 그에게 나를 소개했는데 그가 나더러 자기 집에 한번 들르라고 초청을 하더군. 그래서 나는 그 말대로 했네.
판손 베커시는 유서 깊고 부유한 가문의 신사야. 독신이며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에 있는 저택에 혼자 살고 있지. 돈이라면 넘쳐나고 그의 친구들도 다들 돈이 많아. 친구라는 이들은 대부분 판사, 변호사 아니면 전현직 사업가들이지. 그 모임에서는 못해도 자동차 한 대씩은 다들 갖고 있다네. 판소온 베커 씨와 내 형님, 그리고 나만 빼고는 말이지. 물론 판소온 베커 씨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차를 뽑을 수 있고 그의 친구들이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그들은 판소온 베커 씨에게 참 별나다며 저 까탈스러운 알베르트라고 혀를 차고는 했네. 형님과 나는 사정이 좀 다르지. 의사인 형님은 자동차가 없는 것에 어떤 신통한 변명거리가 없어. 형님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자동차를 탈 법도 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더욱더 그렇지. 하지만 우리 같은 딸아지들에게 의사란 거룩하기가 성직자 다음이 아니겠나? 그러니 형님은 의사라는 직업만으로 자동차 없이도 어느 정도 폼이 나는 것이지. 그 세상에서 사실 판소온 베커 씨가 돈이나 간판이 없는 친구를 모임에 끼워줄 권한은 없으니까 말이야. 판소온 베커 씨는 모임에 낯선 손님이 등장하면 그 신입을 쫙 소개하는데 원래 신분보다 최소한 2배는 부풀려서 말하지. 부장은 사장으로 사복 차림의 대령은 장군으로 소개하는 식이야. 하지만 내 경우는 쉽지 않았네. 알다시피 나는 종합해양조선회사의 사무원 아닌가? 그러니 판소온 베커시가 딱히 밀고 나갈 거리가 없는 것이지. 회사원에게는 거룩한 뭔가가 없지. 그저 맨몸으로 이 세상에서 있는 인생들인걸. 판소온 베커시는 더도 아니고 딱 2초간 고민하더니 나를 조선서의 라르만스 씨라고 소개했어. 우리 회사 이름은 외우기에는 너무 길고 또 너무 상세하다 싶었던 거지. 이 도시를 통틀어 크다고 할 만한 회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아니면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 우리 회사의 관리자와 아는 사이여서 내 사회적 신분의 시시함을 바로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무원이라는 말은 아예 떠올리지도 않았겠지. 그건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야 했지. 판소온 베커 씨는 내게 철갑을 쥐어준 거야. 하지만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시군요. 내 옆에 있던 금리를 한 남자가 묻더군. 감독관이요. 나의 친구 판소온 베커 씨가 제깍 답해 주었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특정 대학 학위, 그리고 무지 많은 기술 지식이 딸려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야. 첫 대화에서부터 고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나? 나는 찡긋 웃어 보였어. 적절할 때가 되면 드러날지도 모를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이지. 그들은 내 양복을 슬쩍슬쩍 훔쳐보았는데 태는 별로 나지 않지만 다행히 새 양복이어서 꿀리지는 않았지. 그러고는 내게서 신경을 끄더군. 처음에 그들은 이탈리아 이야기를 했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그들과 함께 민용의 나라를 두루두루 여행했지.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베수비오, 폼페이. 책에서 간혹 읽은 적은 있지만 내게 이탈리아란 그저 지도상의 한 점일 따름이어서 나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 그곳의 예술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여자들은 멋지고 아주 정열적이라고들 하더군. 이탈리아 이야기도 질리자 그들은 집주인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논했지. 공실인 주택이 많고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지 않는다고 다들 불평하더군. 나는 항의하고 싶었어. 있지도 않은 내 세입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월세 내는 날짜를 어긴 적이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화제는 벌써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었지. 사기통, 육기통, 정비요금, 휘발유, 엔진 오일, 물론 내가 대화에 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 그러고 나서 방귀 깨나 낀다는 집안들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괄하는 시간이 되었어.
헤베르스 집 아들이 레으렐레 집 딸과 혼인했다지. 누군가가 말했지. 신부 이름도 신랑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만 빼고는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 그보다는 오히려 투표로 처리해야 하는 그날의 의제에 가까웠지. 양쪽 집안이 이 결혼의 재산을 공평하게 내놓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찬반 의사를 표했어. 그들은 모두 의견이 같기 때문에 괜한 토론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아. 하나같이 그저 공통된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인 거지. 델라 파일러가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사퇴했다면서요?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며 사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사퇴한 진짜 이유까지 알고 있다는 식이더군. 파산 사태로 인한 공식적인 불명예다. 남 모르는 어떤 병이 있다. 아내나 딸의 스캔들 때문이다. 아니면 그냥 실증이 나서 그만두었다는 주장도 있었지. 그런 사설통신이 그 저녁 모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는데 내게는 참으로 괴로운 시간이었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거나 아니면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맞아. 나는 그 모임에 가면 내내 불안해하며 어머니의 임종 때보다 더 진땀을 흘렸네. 내가 그날 어땠는지 이제 너도 알겠지만 그건 그나마 하룻밤이었지. 하지만 판스온 베커씨 집에서는 매주 새로이 시작되고 앞서 땀을 뻘뻘 흘렸다고 해서 앞으로 흘릴 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더군. 그 사람들은 나의 친구 판스온 베커씨 집 밖에서는 나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사이이기에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그저 나를 온갖 비슷한 이름으로 불러댔지. 그렇다고 내가 매번 실례지만 라르만스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바로 잡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결국엔 내 옆에 앉아있는 나의 친구 판스온 베커씨 얼굴을 먼저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는 했어. 당신 친구분의 주장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면 그제야 사람들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 그런 식이다 보니 내 이름은 굳이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 친구분이라는 말에는 판스온 베커씨가 괜한 친구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었지. 사실 그들도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편을 더 좋아했어.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말을 하는 족족 그들 중 누군가는 수고를 좀 해야 했거든. 나를 초대한 주인장에 대한 예의에서 어느 지역 유지의 출생부터 유년 시절, 학업, 결혼, 그리고 직업까지 마지못해 내게 쭉 읊어주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그 사람의 장례식 얘기나 하고 싶었을 텐데 말이야. 레스토랑 이야기도 나는 들어주기가 고역이었어. 지난주에 디종에 있는 트루아 페르딕스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함께 도요새 요리를 먹었소. 아내와 함께 먹었다는 사실을 왜 굳이 밝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 이 사람아, 그러니까 법적인 배우자와 외도를 즐겼다는 말인가? 하고 다른 누군가가 말했지. 그러고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레스토랑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했어. 벨기에뿐만 아니라 말리 타국에 있는 레스토랑까지.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땐 나도 아직 그리 쭈뼛거리지 않았고 나도 레스토랑 이름을 하나라도 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됴게르트에 레스토랑 한 군데가 생각났어. 몇 해 전에 학교 동창생 하나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저녁 식사를 했다던 곳이었지. 그 레스토랑 이름이 유명한 해적과 같아서 기억에 남아 있었어. 나는 레스토랑 이름을 준비해놓고 때를 기다렸어.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는 솔리웨, 디종, 그르노블, 디뉴, 그라스로 남쪽을 향해 내려갔고 보아하니 니스와 몬테카를로를 향해 가는 중이더군. 그러니 이제 됴케르크의 레스토랑 이름을 꺼내기가 어려웠지. 남프랑스 해안에 레스토랑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네덜란드의 틸부르흐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만큼 뜬금없겠지. 믿거나 말거나 지난주에 루앙에 있는 비에유 오블로주 레스토랑에 갔는데 다양한 전체 요리, 바닷가재, 송로버섯을 곁들인 닭 반마리, 치즈, 그리고 디저트까지 모두 30프랑에 먹었네 하고 누가 불쑥 말했지. 바닷가재가 혹시 일본산 게살 통조림이었나?
송로버섯은 전립선을 썰어 놓은 건 아니고? 루앙은 됴케르크에서 멀지 않은 도시이니 나로서는 놓쳐선 안 될 절호의 기회였지. 나는 말이 잠시 끊긴 틈을 타 득달같이 치고 들어갔어. 됴케르크에 있는 장 바르도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내 목소리에 내가 소스라칠 지경이었어. 나는 눈을 내리깔고 반응을 기다렸어. 근래 내가 직접 가봤다고 얘기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 왜냐하면 곧이어 누가 말하기를 장바르 레스토랑은 3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고 지금은 영화관이 됐다지 뭔가. 그래,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내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자동차 같은 건 가질 수 없는 인간이라고 더더욱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겐 침묵이 금이었어. 그러자 다들 나를 주시하기 시작하면서 판소원 베커씨가 어떻게 나를 이런 모임에 초대하게 되었는지 의아해했으니까. 판소원 베커씨를 통해 이따금 환자를 소개받는 내 형님이 아니었다면 이 인간들에게 애초에 저주를 퍼부었을 거야. 모임이 거듭될수록 나의 친구가 나를 좀 성가신 보호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것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졌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대뜸 어떤 큰 네덜란드 회사의 벨기에 대리점을 맡아볼 마음이 없느냐고 묻더군. 상당히 진취적인 회사이고 자기가 얼마 전 큰 송사에서 그 회사가 이기게 해 주었다고 했어. 내가 그 대리점 일을 바로 맡을 수 있다는 거야. 자신의 추천이면 충분하고 그럴 용의가 있다는 거지. 돈도 필요 없다고 했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큰돈을 벌 수 있고 당신은 그에 걸맞은 사람이요. 판송 베커시가 조언을 해주었어. 좀 건방진 조언이긴 했어. 왜냐하면 나 자신이 어디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누가 나를 먼저 그렇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합해양조선회사에 다니는 일개 사무원을 아무 조건 없이 제깍 사업가로 만들어준다니 고마운 일이지 뭔가. 그러면 판소원 베커씨 친구들의 도도한 콧대도 반은 절로 꺾이겠지? 푼돈이나 가진 주제에 말이야. 그리하여 나는 그 네덜란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물었어. 치지요. 나의 친구가 답했지. 먹는 장사는 망할 일이 없어. 어쨌거나 사람들은 먹어야 하니까. 집으로 오는 전차 안에서 벌써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군. 알다시피 내 나이가 50이 코앞이고 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흔적은 당연히 내 몸에 새겨져 있지. 사무원은 고분고분한 사람들이야. 저항과 단결을 무기 삼아 어느 정도 존중을 얻어낸 노동자들보다 훨씬 고분고분하지.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고들 하지 않나? 그 말이 진짜라면 그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보네. 어쨌거나 피해 대가로 얻은 결과이니까. 하지만 사무원들은 대체로 전문성도 별로 없는 데다 서로 워낙 비슷비슷해서 50살 먹은 경력직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뻥 차버리고 똑같이 일을 잘하면서도 싸게 먹히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지. 그런 물정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자식들도 있기에 나는 낯선 사람과 시비도 붙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며 살아왔네.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사장님과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차 안에서 누가 나를 밀면 그냥 밀렸고 누가 내 발을 밟아도 발끈하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다 아무래도 상관없다 싶더군. 그 치즈 꿈은 기어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 시선에 벌써 흔들림이 없는 것이 느껴졌고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을 때는 반시간 전에는 어림도 없던 건들거림이 묻어났지. 집에 도착해서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가서 앉아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저녁을 먹었고 늘 하던 대로 버터를 아껴가며 빵에 발라 자르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속웃음이 나왔네. 하긴 내일이면 사업가의 부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나? 나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어. 더 먹지도 덜 먹지도 않았고 더 급하게도 더 천천히도 먹지 않았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해양조선회사에서 보낸 30년간의 머슴 생활을
앞으로 몇 년은 더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먹었다는 말이야. 그런데도 아내는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는 이렇게 반문했지. 그러고 나서 나는 아이 둘의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네. 나는 과거 분사형에서 엉성한 실수를 찾아내어 고쳐주었는데 어찌나 현란하고 사근사근했던지 아들 녀석이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군. 얀,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물었어. 그냥요. 아들은 웃으면서 제 엄마 쪽으로 끄덕이며 시선을 보내더군. 그러니까 아들 역시 나한테서 벌써 뭔가를 눈치챈 모양이었어. 나는 감정을 능숙하게 숨길 수 있다고 늘 생각해 왔건만. 그렇다면 이제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게다가 만일 내 얼굴에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면 그 사설통신 모임을 하는 동안 내 얼굴에서 쳐 죽이고 싶은 살의 욕구가 훤히 읽히고 말겠지. 부부가 진지한 문제를 상의하기에는 침대만큼 알맞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네. 일단 아내와 단둘이지 이불이 목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게 해주고 어둠은 사고를 촉진시키며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에 어느 쪽도 상대의 심기에 영향받을 일이 없어. 툭 까놓고 말할 엄두가 잘 나지 않는 이야기도 이불 속에서라면 털어놓을 수가 있으니 그때도 그랬지. 내가 오른쪽으로 편히 누워 뜸을 좀 들이다가 사업가가 되려 한다고 얘기했을 때 말이야. 아내는 오랜 세월 내게서 속 비밀이라고 해봤자 시시껄렁한 이야기나 들으며 살아온 탓에 내게 한 번 더 말해보라고 한 다음에는 자세한 설명을 기다렸고 나는 차분하고 명료하게 아니 까놓고 말해 사업가 같은 말투로 설명했네. 5분쯤 뒤에는 아내도 판송 베커시의 친구 그룹에 대해 그들의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업신여김에 대해 그리고 판송 베커시가 뜬금없이 내게 한 제안에 대해 대략 알게 되었지. 아내는 쥐죽은 듯 숨죽이고 내 말에 귀 기울였네. 헛기침도 하지 않고 몸을 뒤척이지도 않았지.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나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러면 회사는 그만둘 것인지 묻더군. 음, 그래야겠지. 회사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한다? 그게 되겠어? 이런 일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해. 나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네. 그러자 아내는 잠시 잠자코 있더니 다시 묻더군. 그러면 저녁에는? 저녁엔 어둡잖아. 그 말에 타격을 입었나 봐. 침대가 삐걱거리더니 아내가 획 돌아눕지 뭔가. 마치 내가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기로 결심한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또 내가 먼저 풀어야 했지. 저녁에 뭐? 내가 으르렁거렸네. 사업은 저녁에 하라고. 아내는 뻗댔지. 대체 무슨 사업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치즈 사업이라고 털어놓았어.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치즈라는 품목이 좀 역겹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 만약 다른 품목, 예를 들어 튤립 구근이나 정구라면 오히려 더 좋겠다 싶었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특산품인데 말이야. 청어만 되어도 물론 말린 청어가 더 좋겠지. 치즈보다는 더 열심히 팔 수 있을 성 싶었어. 하지만 무르데이크 위쪽의 그 회사가 나를 위해서 업종을 바꿀 수는 없지 않겠나? 그건 이해하고 말고. 이상한 품목이야, 안 그래? 내가 물었어. 하지만 아내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군. 먹는 장사는 망할 일이 없어. 아내는 판송 백허씨와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말했지. 나는 그 말에 고무되어 기쁜 나머지 다음날 아침에 종합해양조선회사를 끝장내 버리겠다고 큰소리쳤어. 그래도 사무실에 잠깐 들러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그 대리점 사업권을 먼저 문의해봐야지. 아내의 생각이었어.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 당신 지금 뭔가에 씬 사람 같아. 마지막 말은 사업하는 남자의 면전에는 꽤나 방정맞은 소리였지만 조언 그 자체는 새겨 들을 만했어. 아무튼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여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곱절은 더 신중해야 하는 법이니까. 이튿날 나는 나의 친구 판스온 베커씨를 찾아가 그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보고 간단한 추천서도 부탁했으며 바로 그날 저녁에 암스테르담에 보낼 비즈니스 서한을 두툼하게 썼지. 내가 이제껏 쓴 것 중 가장 잘 쓴 서한이었어. 나는 직접 우체국에 가서 그걸 붙였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3자에게 맡길 수는 없거든. 친자식이라 해도 말이야. 답시는 바로 왔네. 너무 빨리 와서 덜컥 겁이 날 정도였는데 이런 전보였어. 내일 오전 11시 암스테르담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여행 경비는 지급됩니다. 이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핑곗거리를 찾아야 했는데 아내는 상갓집을 제안하더군. 하지만 어머니 장례로 얼마 전에 이미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건 별로 내키지 않았어. 사촌의 장례라고 해도 자리를 비우는 건 어렵지. 비운다 해도 온종일은 곤란하거든. 그러면 그냥 몸이 아프다고 해. 오늘 미리감치 포석을 깔아 놓아도 되잖아. 마침 감기도 돌고 있고. 아내가 말했어.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내내 머리를 감싸진 채 앉아 있었고 내일은 암스테르담에 가서 호른스트라사와 첫 대면을 하게 될 거야. 치즈 영화가 내 눈앞에서 스르르 펼쳐지기 시작했네. 호른스트라시는 나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총판 대리인으로 임명했어. 그 말뜻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를 공식 대리인이라고 부르더군. 그 대공국은 벨기에만으로는 무게가 좀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듯 그냥 얹어주었어. 안트베르펜에서 꽤 먼 곳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산악 지방을 가볼 수 있겠지. 그러면 오는 판스온 베커시 모임에서 에히터나흐, 디키르히, 비안덴에 있는 레스토랑 이름을 대면서 그 인간들에게 반격해 주려고. 기분 좋은 여행이었네. 호른스트라사에서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3등석 대신에 1등석 표를 끊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는 내가 1등석을 탈 줄 알았다더군. 역시 뒤늦게 든 생각인데 실제로는 3등석을 타고 와서 그 차액을 주머니에 챙길 수도 있었겠다 싶더군. 하지만 그건 옳지 않은 일이지. 특히 사업상 첫 대면에서는 말이야. 나는 어찌나 들떴는지 자리에 5분도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했네. 세관원이 신고할 품목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어. 당연히 없죠. 그러자 세관원은 당연히 없죠는 대답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냥 예 또는 아니오로 말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덜란드 사람들과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지. 그건 호른스트라시를 만나서도 입증된 바인데 그 사람 역시 딱 필요한 말만 했거든. 그리고 30분 만에 일 처리는 다 끝나서 나는 경비를 지급받고 계약서를 주머니에 넣고서 다시 거리로 나왔지. 나의 친구 판스온 베커씨의 추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호른스트라시는 내가 나의 타고난 자질에 대해 늘어놓을 때는 듣는 신용도 않다가 그 추천서를 읽고 나서는 매상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물었으니까. 난감한 질문이었지. 벨기에 사람들은 네덜란드 치즈를 1년에 얼마나 먹어치울까? 그리고 그중 몇 퍼센트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도무지 감도 오지 않더군. 그가 말한 매상이란 것이 그냥 쓱쓱 낼 수 있는 일일까? 종합해양조선회사에서 수십 년간 종사를 한 경험도 이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고 나는 수치를 정확하게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 신중하려면 작게 시작하는 편이 좋겠지요? 호른스트라시가 불쑥 말했는데 내가 생각할 만큼 생각했다 싶었던 거지. 다음 주에 고지방 에담치즈 20톤을 저희 신규 특허 포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제하시는 데에 따라 재고를 채워드리죠. 그러고는 서명을 하라며 내 앞에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나는 호른스트라사의 대리인으로서 판매 대금의 5% 매달 고정금료 300길더 그리고 여비를 지급받는다. 내가 서명을 마치자 그는 벨을 누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는데 사무실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벌써 다른 방문자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더군. 밖으로 나오면서 나는 미친 듯이 기분이 좋아서 파우스트처럼 그들의 욕정은 나의 것, 그 정부들은 나의 것 이라고 노래하지 않도록 내 입을 틀어 막아야 했지. 한 달에 300길더. 그건 내가 종합 해양 조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더구나 내 월급은 오래전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월급이 깎일 일만 남았다고 예상하고 있었지. 우리 조선소에서는 임금이 0에서 1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거든. 게다가 여행 경비까지 따로 지급한다니. 나는 그 골목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앞으로는 우리 가족 휴가도 호른스트라사의 비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해했지. 디낭이나 라로슈로 휴가를 가서 저녁에 치즈가게 잠깐 들르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 암스테르담은 그날 거기에 갔다는 것 말고는 딱히 남아있는 기억이 없네. 거기서 본 것도 별로 없지만 그마저도 도취된 상태에서였으니까. 나중에 딴 사람한테 듣기로는 암스테르담에서는 자전거를 탄 사람과 시가 상점이 아주 많고 칼버르 길은 꽤 길고 좁고 붐빈다고 하더군. 나는 거기까지 간 김에 좋은 데 가서 저녁을 먹는다든가 하는 시간적 여유도 부리지 않고 벨기에로 돌아오는 제일 빠른 기차를 탔어. 한시라도 빨리 판소온 베커씨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행복한 기분을 나누고 싶어서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나지 않을 듯이 길게만 느껴졌네. 기차 안 승객 중에도 분명 사업가인 듯한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중 2사람은 서류에 코를 박고 앉아 있었거든. 한 명은 서류의 여백에 금색 만년필로 메모를 하기도 했지. 나도 이제 그런 만년필이 하나 필요할 것 같더군. 고객을 방문해서 주문을 받아 적을 때마다 매번 펜과 잉크를 빌린다? 그건 안 되지. 그 남자도 치즈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머리 위 그물 선반에 있는 그의 짐 가방을 흘낏 올려다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 없더군. 잘 차려입은 세련된 신사였어. 리넨 양복에 실크 양말, 금색 코안경. 치즈 사업가일까 아닐까? 안트베르펜까지 입을 다물고 가기란 불가능했네. 가슴이 터져버렸을지도 모르네. 아무 말이라도 해야 했지. 아니면 노래라도. 그런데 기차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기에 기차가 로테르담에 정차한 틈을 타 그 신사에게 벨기에의 경제 상황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며 말을 건넸지. 신사는 마치 내 얼굴을 이용해 그 위에서 곱하기 계산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생경한 외국어를 한마디 툭 내뱉더군. 당최 사업가들이란.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침 수요일이었고 나는 마침 5시쯤에 안트베르펜에 도착했네. 판소온 베커시 집에서 매주 열리는 잡담회는 수요일 5시 반 즈음에 시작되기에 나는 판소온 베커시가 자기 친구들에게 내 출세 소식을 알릴 기회를 주려고 그의 집으로 갔지. 우리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네. 판소온 베커시에게도 그 종합해양조선회사 사무원이 이제 과거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쨌거나 한시름 놓는 일일 테지. 도중에 나는 어느 치즈 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진열창 안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지. 거기엔 백열등 한 다발의 강렬한 불빛 아래 갖가지 모양과 원산지의 크고 작은 치즈들이 나란히 또는 폭에서 진열되어 있었어. 온 이웃 나라의 치즈들이 여기에서 합류한 것이지. 맷돌같이 거대한 그리에르 치즈를 밑받침 삼아 그 위에 체스터 치즈, 하우다 치즈, 에담 치즈, 그리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류의 치즈가 놓여 있었어. 그중 큼직한 치즈 덩이 몇 개는 배가 쩍 갈라진 채로 내장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지. 로크포르 치즈와 고르곤졸라 치즈는 녹색 곰팡이를 요망하게 드러내며 뽐내었고 한 무리의 까망베르 치즈는 고름을 되는 대로 흘리고 있었어. 상점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새어나왔지만 거기 한참을 서 있다 보니 냄새는 덜해졌네.
나는 그 악취에 굴복하기 싫어서 갈 시간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리를 뜰 생각이었지. 무릇 사업가라면 북극 탐험가처럼 강인해야 하는 법이니까. 자, 실컷 악취를 풍겨 보시지. 나는 도발조로 말했어. 채찍이 있었다면 철썩철썩 패 주었을 거야. 그렇죠. 견디기 힘든 냄새예요. 언제 다가왔는지도 몰랐는데 한 부인이 내 옆에 서서 대답하더군.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입 밖에 내어 혼잣말 하는 버릇도 이제는 고쳐야 했지. 전에는 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곤 했거든. 회사원 아무개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나? 나는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 나의 친구 판소원 베커 씨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는 내 성공을 축하하면서 마치 자기 친구들이 나를 처음 보는 것처럼 나를 새로 소개하더군. 식품 도매업을 하는 라르만스 씨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의 잔을 채워주었어. 판송 베커 씨는 왜 치즈 대신에 식품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치즈라는 품목에 뭔가 반감이 있는 모양이었어. 나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그 반감을 극복해야 했지. 무릇 사업가는 자신의 상품과 친숙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는 법이니까. 사업가는 그 상품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야. 상품과 함께 악착같이 일해야 하지. 상품의 냄새를 맡아야 해. 냄새를 맡는 걸로는 치즈가 난해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치즈는 그 냄새만 빼면 고귀한 상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수세기 전부터 제조되어 왔고 우리와 형제인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으뜸 가는 부의 원천이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식량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어. 인간이 먹는 무언가에는 자연스레 어떤 고결함이 따르게 되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찬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치즈를 먹기 전에 기도를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퇴비 분야의 사업가 동료들은 불평할 거리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 그리고 생선 찌꺼기나 동물 내장이나 짐승 사체 같은 것을 파는 사람들도. 하지만 이런 물건들도 그것들이 인류에 복무하는 최후의 그날까지 판매될 거야. 판소원 베커 씨의 모임에 꼬박꼬박 오는 손님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거래상이 있었는데 일단 곡물 거래상이 둘이었네. 곡물에 대해서는 모임에서 이미 이야기가 오갔었거든. 치즈가 왜 곡물보다 못하지? 그 인간들의 그런 편견을 빠른 시간 안에 감쪽같이 깨주겠어. 결국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법. 미래는 내 앞에 열려있고 나는 치즈에 일심전력을 다하기로 굳게 결심했네. 라르만스 씨,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늘 내 신경을 제일 많이 긁던 사람이 말했지. 금리를 한 그 남자는 아니고 세련된 대머리 사내인데 진저리가 나는 그 사설통신 시간에조차 위트가 있었고 언변이 좋았어. 그러더니 그는 내게 제깍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으로 그들 무리의 정식으로 끼어 앉게 되었지. 그전에는 항상 긴 테이블 끄트머리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몸을 거의 180도 돌리지 않는 다음에야 나를 볼 일은 없었지. 다들 집주인에 대한 예의로 판손 베커씨 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었으니까. 게다가 처음으로 나는 엄지손가락을 조끼 주머니에 꽂고 다른 손가락으로는 배를 행진곡 템포로 톡톡 두드렸네. 자신의 일에 정통한 사람처럼 말이야. 판손 베커 씨는 그런 나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듯 웃어주었지. 사람들이 화제를 대번에 사업 분야로 돌린 것도 내 존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지. 나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마디는 던졌어. 예를 들면 식품 분야는 망할 일이 없죠. 그러면 다들 내 말에 수긍했네. 사람들이 내 동의를 구한다는 듯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일도 잦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 좋게 고개를 끄덕거리므로 바로 답을 주고는 했어. 특히 사업가라면 사람들에게 너그러워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들의 객소리에 매번 찬성표만 던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하고 말하기도 했어. 그러면 자기 말이 반박당하면 못 참던 바로 그 양반도 아주 나긋나긋하게 당연하지요 하고 대답하고는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뻐했지. 하루치의 성공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여러분, 레스토랑은요? 이번 주엔 다들 어떤 맛있는 식사를 하셨는지? 그때가 절정이었네. 손님 모두가 나를 감사해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지. 내가 위풍당당한 손짓으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로 가는 길을 가리킨 것에 그렇게 기뻤던 거야. 지금껏 나는 항상 맨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먼저 일어나느라고 좌중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깰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게다가 다들 가고 나면 나는 판소온 베커 씨와 단둘이 남은 기회를 이용해 속내를 털어놓거나 저녁 모임에서 내가 했던 얼마 안 되는 행동이나 말뿐만 아니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행동이나 말, 그 모든 것에 대해 사적으로 사과를 하고는 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 손목 시계를 보며 큰 소리를 냈다네. 젠장 7시 15분이네. 여러분, 그럼 이만 좋은 시간들 보내시구려. 그리고 나는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테이블을 껑충껑충 돌며 일일이 악수까지 한 뒤 그들을 고이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어. 판스온 베커 씨가 나를 배웅해 주었는데 내 등을 인정스럽게 톡톡 두드리며 오늘 아주 멋있었다고 말해주더군. 대단히 인상적이었소. 판스온 베커 씨가 자신있게 말했지. 치즈 사업이 크게 성공하길 바라오. 현관에는 우리 둘만 서 있었기에 그는 치즈를 그냥 치즈라고 하더군. 집안에서는 식품이었지. 자, 아무렴. 치즈는 치즈일 뿐 만약 내가 중세의 기사였다면 검정색 방패에 붉은색 치즈 3개를 그려서 문장으로 삼지 않았을까? 나는 아내에게 새 소식을 그냥 바로 일러주지 않았고 그래서 아내는 내가 만찬을 마칠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했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조찬, 오찬, 만찬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래도 아내는 현모양처일세. 다만 이런 사안은 그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이지. 또한 고백하자면 나는 아내가 눈물을 보일 때까지 짓궂게 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덜어 있네. 그 눈물이 내게 기쁨을 주고는 했지. 그러니까 아내는 내 사회적 열등감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배출구였던 셈이야. 그리고 나는 종합해양조선회사의 노예 신분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다시 한번 아내를 꼼짝 못하게 닦아 세우는데 써먹었네. 그래서 나는 이런 방구도 없이 식사를 했고 결국 아내가 성질을 부렸어. 나한테가 아니라 그릇들한테였지. 그러다 잠시 가만히 있더니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여 뿌얘졌고 부엌으로 내빼더군. 이따금 집안에서 연출되는 이런 극적인 분위기가 나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 이제 나도 암탉 꽁무니를 쫓는 수탉처럼 부엌으로 쓱 들어갔고 실내화를 찾으면서 불쑥 물었지. 치즈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나? 나는 아내가 그 사실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그릇과 냄비로 음악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시작하더군. 그제야 나는 파이프에 담배를 꾹꾹 채우며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지. 나는 호른스트라시를 속여 넘기고 그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미화해서 얘기했어. 자, 여기 계약서야. 한번 읽어봐. 하고 이야기를 끝맺었어. 아내의 손에 서류를 건네주면서 아내는 격식에 맞추어 쓴 네덜란드어를 겨우 반 정도 이해할 테고 난무하는 상업 용어들의 눈앞이 어질어질해질 터라고 넘겨 짚었지. 아내는 손에 물기를 닦더니 서류를 받아서 거실로 가 앉았어. 종합해양조선회사에서 수천 장의 문서를 작성해온 나에게는 물론 다 애들 장난이었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부엌에서 미적거렸어.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집안 대청소와는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일인지 아내는 몸소 느껴봐야 했거든.
계약서 잘 썼지? 몇 분 뒤 내가 부엌에서 물었어. 대답이 없길래 아내가 계약서를 읽다가 잠이 든 건 아닌지 보려고 거실을 빠끔 들여다보았어. 하지만 아내는 잠든 게 아니었네. 아니, 서류에 코를 박고는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고 검지로 짚어가며 열심히 읽고 있었지. 그러더니 어느 지점에서 손가락이 딱 멈추더군. 그런데 사실 이 서류가 무슨 베르사유 조약도 아니고 그렇게 몰두해서 읽어야 할 만큼 특별한 건 아니었어. 치즈 5%? 300길더. 그게 다였는걸. 나는 라디오로 가서 채널을 돌렸는데 마침 벨기에 국가가 딱 흘러나오더군. 마치 내게 경의를 표하는 음악이 연주되는 듯했지. 도대체 라디오 잠깐만 꺼봐요. 그를 도통 알아먹질 못하겠잖아요. 아내가 말했어. 그러더니 잠시 후에 왜 그 사람들이 언제든 나를 뻥 차버릴 수 있는 계약을 맺었느냐고 묻더군. 내 아내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적어도 치즈를 치즈라고 말하지. 언제든 뻥 차다니? 나는 성이 나서 되물었어. 아내는 손가락으로 맨 마지막 조문인 구조를 가리켰고 나는 읽었네. 만일 호른스트라를 대리하여 행해지는 라르만스의 사업이 종료될 시에는 그것이 라르만스 본인의 희망이건 호른스트라의 발의이건 라르만스는 어떤 손해배상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차후 월 지급액에 대한 청구권도 없는데 후자는 봉급이 아니라 판매될 상품의 수수료에 대해 정산을 목적으로 하는 선 지급금이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 그제야 나는 아내가 왜 그 대목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네. 암스테르담에서 그리고 나중에 기차에서 나는 그 조항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너무 들뜬 상태라 정확한 의미를 깊이 따져보지 않았던 거야. 호스트라의 발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내는 이번에는 이렇게 물었어. 손가락은 여전히 어딘가를 짚고 있는데 거기는 나를 아프게 하는 지점이었지. 발의란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였어. 발이건 제의건 논의건 그녀에겐 다 똑같은 말이었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하겠나. 그래서 나는 그냥 발이가 발이지 뭐겠어? 라고 대답했고 그러는 사이 아내의 어깨 너머로 해당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는데 아내의 말이 맞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하지만 호른스트라 씨의 주장 역시 맞는 말이었어.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치즈를 팔아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가 2000년이 되도록 그냥 부담을 안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무튼 나는 좀 창피하더군. 발의는 먼저 뭘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엄마. 야는 교과서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소리쳤어. 15살짜리 애송이 녀석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끼어들어 함부로 입을 놀리다니 기분 나쁘지 않은가? 당신은 내가 위탁 판매용 상품을 정상적인 기간 안에 판매할 의무도 없는데 그런 높은 급료를 무한정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없다는 것쯤은 알 것 아닌가. 그건 부도덕한 짓이지. 하고 나는 설명했어. 위탁 판매와 부도덕이라는 말도 아내는 잘 모를 거라고 나는 확신했네. 아내를 당황하게 만들 심산이었지. 어쨌든 걱정할 일은 없어. 장사가 잘 되면 호른스트라 씨는 천년 만년이고 계속 치즈를 팔아달라고 할 텐데. 그리고 양쪽 다 계약을 끝장낼 수 있는 상호성도 나한테 유리한 면이 있다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내 능력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당장이라도 호른스트라 씨의 경쟁 업체 중 한 곳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들고 와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릴지 누가 알겠어? 버르장머리 없는 그 녀석이 위탁 판매니 부도덕이니 상호성이니 또 설명하고 나서지는 않겠지. 아내는 계약서를 돌려주며 말했네. 물론 치즈가 잘 팔리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녀가 나를 안심시켜주더군.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어. 조선소에서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 걱정이 없잖아. 그거야 하나마나한 소리이고.
우리의 마지막 침대 회의 결론은 내가 주선소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로 치즈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네. 아내는 의사인 형님이 손을 써줄 수 있을 거라고 했지. 형님이 진단서를 한 장 써주면 그걸로 병가를 받는다는 건데 푹 쉬고 다시 회복하는데 석 달이 걸리는 병명은 형님이 알아서 생각해낼 거라고. 다 아내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네.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건 죽도 밥도 아닌 해결책이며 이런 경우에는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야. 이런 젠장. 치즈 시즌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말거나지. 그리고 돌아올 구멍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나? 자, 이제 그만 출발하자고. 하지만 내가 뭘 어쩌겠나. 아내는 아이들까지 끌어들였고 아이들은 제 엄마 말이 맞다는데 사업가가 되면 바쁜 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고민거리가 한둘이 아닐 텐데 그것도 모자라 집에 와서까지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 한다니 고맙군. 고마워. 나는 이 문제를 놓고 형님과 상의해 보았네. 형님은 나보다 12살 위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그 자리를 채워주셨지. 12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어. 내가 아직 철부지였을 때 형님은 이미 어른이었고 그때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지. 형님은 마치 내가 아직도 골목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꼬마인 것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꾸짖고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신다네. 형님은 부지런하고 마음이 뜨거운 사내야. 용기와 책임감이 넘치고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형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로 환자를 보러 다니는지는 알 수가 없네. 하지만 어쨌거나 온종일 자전거로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후에는 우리 집에 잠깐씩 들이닥치시지. 아내가 요리하고 있고 부엌으로 발소리를 쿵쿵 울리고 들어가서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코를 킁킁대고 큰 아버지라면 껌뻑 죽는 내 두 아이와 떠들썩하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물어보고 온갖 질환에 대한 약품 샘플을 건네고 물을 한 잔 마시고는 다시 밖으로 달려나가시지. 이 모든 게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지는 일이네. 형님에게 치즈 서사시에 도입부를 들려주는 데만 해도 무척 힘이 들었지. 형님은 안달복달하며 걸핏하며 내 말을 끊으면서 그저 자신이 그중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거든. 회사에서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자 형님의 환한 얼굴에 엄중한 기색이 드리워지더군. 이 사람아, 이건 심각한 문제야. 지랄맞게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더니 나를 혼자 놔두고 대뜸 부엌으로 들어갔어. 저 녀석이 장사에 소질이 있을까? 형님이 묻는 소리가 들렸네. 그러니까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아내가 대답했지. 심각한 문제야. 형님은 나한테 했던 말을 거듭했어. 저도 저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가 저 여자를 창문 밖으로 내던져버려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러는 사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거기 서 있었지. 나는 항의의 표시로 라디오를 켜려고 했는데 그만 형님이 다시 발코니로 걸어 나왔어. 녀석아, 내가 너라면 일단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 비로소 나는 형님에게 회사에서 3개월짜리 병가를 얻어볼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했어. 벌써 4번이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형님이 그때까지 틈을 주지 않아서 그랬어. 그러자 형님은 적당한 병명들을 쭉 읊더니 그중에서 고르라고 하더군. 형님 생각으로는 신경증이 제일 좋겠다고 하는데 밖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혹시나 상사가 나를 보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네. 그리고 신경증은 사람들이 겁내지 않는다. 만약 내가 폐병이라고 하면 나중에 조선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패스트균처럼 피할 것이다. 그러면서 형님은 그 치즈 광산을 캐는 일이 내게는 그저 재미삼아 하는 외도일 뿐이며 나중에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지. 그런 다음 형님은 진단서를 써주었어. 내 마음대로 해, 녀석아. 형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지. 아, 나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도다.
조선소에서는 이제 내 집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고 기계와 선박 건조에 관한 문서를 타이핑할 때도 며칠 후면 떼굴떼굴 굴러올, 그러니까 곧 여기 도착하게 될 고지방 에담 치즈가 눈앞에 어른거렸네. 주문서의 숫돌이나 철판 대신에 치즈라고 쓰게 될까봐 불안할 정도였지. 그럼에도 첫날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헨리 사장님의 방문을 두드리지 못한 바람에 진단서를 도로 집으로 갖고 왔어. 하지만 해야지. 곧 들이닥칠 치즈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헤엄쳐야 하는 개처럼 내 꽁무니를 쫓아오고 있었으니까. 오늘 아침 나는 하모르의 방을 노크했네. 공식적으로는 우리 회사 회계 책임자이지만 실제로는 헨리 사장님의 신임을 이중 삼중으로 받아도 될 만큼 온갖 잡일을 처리하는 진정한 만능맨이네. 까놓고 말하자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지. 그는 팔꿈치를 괴고 오른쪽 귀에 손을 올린 채 상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듣다가 고개를 흔들기 시작하지. 나는 진단서를 보여준 다음 조언을 구했네. 그가 무엇보다도 조언해 주기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는 의사처럼 상담 기간을 가졌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우월함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으며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고는 했지. 하머르는 마치 이런 진단서 뒷면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서류를 뒤집어 보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선소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런데 행여나 석 달 동안 직원 한 명이 빠진 상태로 회사가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건 내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아픈 사람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데에는 얼마 안가 거부감이 생긴다. 그래서 말인데 만일 무급으로 병가를 얻어도 괜찮다면 헨리 사장님과 논의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보나마나 사장님은 종합해양조선회사가 병원도 아니고 연금공단은 더더욱 아니라고 할 테니까. 하지만 하모르는 무급 병가라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고 아내는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군. 여기서 아니란 사장실을 말하는데 하머로와 수석 엔지니어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 일반 직원이 안으로 호출되어 가면 나올 때는 얼굴이 시뻘개져 있어. 세 번쯤 다녀오면 보통은 해고가 수순이야. 아마도 사장님은 당신이 없는 걸 눈치도 못 챌 거요. 하무르가 말했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지난해 하무르가 휴가를 갔을 때 내가 연차가 제일 높은 직원으로서 하무르 대신에 서류를 받으러 안에 들어가야 했지. 그런데 그때 사장님은 내 이름도 모르는 눈치였어.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나를 하무르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이름을 부르지도 않더군. 나는 하무르의 제안을 놓고 아내와 함께 심사숙고한 결과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이 들었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부당한 임금을 받으며 내 손을 더럽힐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지. 하물은 혹시 이 일이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경우 자신을 변호할 근거로 쓰려고 내 진단서를 따로 챙겨두었네. 나는 어차피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하머르는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돌아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이 착한 양반은 내게 속아 넘어가서 내 재산을 불리는 일에 한몫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야. 나는 나중에 근사한 선물로 신세를 갚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네. 이제 내 앞에는 치즈의 세계가 활짝 펼쳐져 있었어. 사업가가 사무실을 마련해 단장하는 일은 곧 엄마가 될 젊은 임신부가 기저귀 바구니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네. 나는 첫애가 태어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때의 아내 모습이 눈에 선해. 아내는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도 허리가 아프면 이따금씩 쉬어가면서 밤늦도록 등불 앞에 앉아 바느질을 했지. 그 모습에는 어떤 엄숙함이 어려 있었는데 마치 세상에 홀로 서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사람 같았어. 내 첫 번째 치즈의 날이 동틀 때도 그런 감정이 밀려왔네. 나는 일찌감치 일어났는데 하도 이른 시간이어서 아내가 나더러 미쳤다고 할 정도였지.
새 빗자루가 잘 쓸리네. 아내가 말했어. 나는 우선 사무실을 집에 마련해야 할지 아니면 시내에 따로 얻어야 할지부터 결정해야 했어. 아내는 집이 좋겠다고 했어. 그러면 월세가 추가로 나가지 않으니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였지. 게다가 전화를 온 가족이 함께 쓸 수도 있었고, 집안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우리의 선택은 부엌 위쪽, 욕실 옆에 작은 방으로 낙점되었어. 그러니까 목욕을 하려면 사무실을 지나가야 하는 거지. 때로는 파자마 차림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고 내 사무실의 공식적인 성격이 막을 내린 뒤의 일이지. 그러면 사무실은 중립지대가 되고 나는 식구들이 거기서 자수를 놓건 카드 놀이를 하건 개의치 않아. 다만 서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야. 그건 참을 수 있거든. 그 작은 사무실에는 사냥과 낚시 장면을 묘사한 벽지가 붙어 있었는데 처음에 나는 도배를 새로 할 계획이었어. 꽃 따위에 무늬가 없는 엄격하고 단조로운 벽지로 도배한 다음 찢어내는 인력과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치즈 생산 지역을 표시한 지도 말고는 벽에 아무것도 걸지 않는 거지. 얼마 전에 보르도 일대의 와인 생산 지역을 특이한 색깔로 표시한 지도를 본 적이 있어. 그런 류의 치즈 생산 지역 지도가 아마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 사업이 확장될 때까지는 도배는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 아내가 실제로 한 말은 장사가 좀 될 때까지 였어. 그래서 나는 원래 있던 벽지를 당분간 그냥 썼지. 하지만 내 의지를 관철하는 편이 더 나았을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 치즈호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는가? 아내인가 나인가? 나중이라도 어쨌든 벽지는 바꿀 거야.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그 벽지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으니까. 무릇 사업가라면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사무실에 편지지, 마자랭 책상, 타자기, 전보 주소, 서류철 클립, 그리고 기타 물건들 한 보따리를 장만하느라 나는 끔찍하게 바빴어. 사흘 후면 에담치즈 20톤이 이 남쪽으로 오는 여정을 시작하는 터라 빨리빨리 서둘러야 했거든. 치즈가 도착했을 때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지. 전화기는 따르릉, 타자기는 탁탁, 서리철 클립은 찰칵찰칵, 일할 준비를 말이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내가 앉아있지. 내가 두뇌니까. 편지지 문제로 나는 반나절이나 골머리를 썩였어. 사실 내 생각은 편지지에는 현대적인 회사명이 박혀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프랑스 라르만스는 안 된다는 거야. 게다가 내 치즈 사업이 헨리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겠지. 앞으로 종합해양조선회사에 다니는 내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말이야. 치즈 납품차 구내 식당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나는 회사 이름 짓기가 이렇게 어려우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보다 똑똑할 것 없는 그 숱한 사람들도 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나? 기존의 회사 이름들을 보면 언제나 너무 평범해서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야. 상투적인 이름 말고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말이지. 하지만 참신한 이름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일까? 나는 창조의 고통에 맞닥뜨렸어. 무에서 뭔가를 나타나게 하는 마술을 부려야 했으니까. 치즈 상사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시작해 보았어. 그런데 그 밑에 내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면 너무 막연해 보이더군. 치즈 상사, 페르 뒤선 길 170, 안트베르펜. 뭔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치즈 속에 구덕이라도 있을 것처럼 수상해 보이지 않나? 그때 치즈 종합 상사라는 이름이 떠올랐지. 이미 더 나아 보였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지으니 너무 있는 그대로이고 너무 뻔하고 또 너무 밋밋하다 싶어. 또 앞서 말했듯이 나는 치즈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서 치즈 종합 상사를 프랑스어로 한번 옮겨보았어. 코메르스 제네랄 드 프로마주. 더 듣기 좋고 프로마주는 치즈라는 말보다 덜 치즈스럽지. 코메르스 제네랄 드
프로마즈 올랑데라고 하면 또 좀 더 낫단 말이야. 이로써 나는 에담 치즈만 팔면서 그리에르 치즈나 체스터 치즈를 찾는 많은 사람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셈이지. 하지만 코메르스로는 충분하지 않더군.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지. 앙트르프리즈 제네랄드 프로마주 올랑데. 어감이 괜찮지? 그런데 앙트르프리즈에는 뭔가를 감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사실 나는 감행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 치즈를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파는 일일 뿐. 그러니 앙트르포 제네로드 프로마주 올랑데가 되겠지. 하지만 치즈 저장은 부차적인 일이야. 더구나 내가 직접 하지 않을 테고 그 많은 치즈를 우리 집에 보관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올 테고 그래서 창고업이라는 게 있지. 내 사업의 핵심이자 특성은 판매야. 호른스트라시가 말한 매상을 올리는 일. 영국인들이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것. 그 말 한번 멋지지 않은가? 그러면 내가 다녔던 제너럴 머린 앤 시빌딩 컴퍼니 같은 영어식 이름도 입에 착 달라붙지 않는가? 영국은 상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나라 아닌가? 제너럴 치즈 트레이딩 컴퍼니.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고지에다 왔다는 느낌이 들어. 얀트베르펜 치즈 트레이딩 컴퍼니? 아니면 제너럴 에담 치즈 트레이딩 컴퍼니? 그 치즈라는 말이 들어가는 한 안 되겠더군. 치즈를 다른 말로 대체해야 했지. 식품이라거나 유제품이라거나 그런 유의 단어. 제너럴 안트베르펜 피딩 프로덕츠 어소시에이션? 유레카. 첫 글자를 따면 가프파. 진짜 캐치프레이즈 아닌가? 신사분, 치즈는 이왕이면 가프파에서 사세요. 부인, 아직 진짜 가프파 치즈 맛을 못 보셔서 그래요. 신사분, 가프파 치즈는 치즈가 아니라 꿀입니다. 서두르세요. 저희 가프파 치즈 재고가 거의 바닥이거든요. 나중에는 가프파 치즈에서 치즈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될 거야. 가프파가 머지않아 고지방 에담 치즈와 동요가 될 테니까. 나는 조찬으로 식빵 한 장에 가프파 한 덩이를 먹었소. 그 정도는 해야지. 가프파 뒤에 프란스 라르만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과 형님, 그리고 나의 친구 판송 베커씨 말고는 아무도 없어. 판송 베커씨에게는 회사 이름을 즉시 전화로 알려주었지. 집에 전화가 놓였고 모름지기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의미니까. 아들 녀석 야는 벌써 학교 친구들에게 그냥 재미삼아 전화를 돌렸고 나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속 좁게 굴고 싶지 않아서 첫날에는 어느 정도 눈 감아주었어. 그런데 판소음 베커씨는 내 전화를 받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더군. 내가 하스파르트라고 말하는 줄 알았던 거야. 금리를 한 그 판소음 베커씨 친구의 이름이 하스파르트거든. 아무튼 그건 수요일에 만나면 따로 얘기해야지. 그러고 나서 나는 그냥 집에 전화가 놓였다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 판송 베커씨는 늘 하던 대로 축하 인사를 건네더니 에담치즈 샘플을 좀 갖다 달라고 하더군. 당연히 갖다 줘야지. 그리고 선물도. 시간이 나는 대로 판송 베커씨와 하모르에게는 근사한 선물을 할 생각이야. 가프파를 내 전보 주소로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이었어. 카펠센 파렐스라는 회사가 그 이름을 이미 자기들 주소로 등록해 놓았지 뭔가. 그래서 나는 치즈맨, 치즈콩, 치즈 트레이더, 치즈 트러스트, 라르마 치즈, 치즈 프랑스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지. 알파벳을 10개까지만 쓸 수 있거든. 그런데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결국엔 가프파를 그냥 거꾸로 뒤집어서 아프파그라고 등록하기로 결정했지. 이 이름도 하마터면 쓰지 못할 뻔했는데 쥐만 빠진 아프파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으니 말이야. 아소시아시옹 프로페시오넬 데 파브리캉 오토모빌이라는 단체의 것이었는데 이름을 보아하니 치즈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더군. 이제 회사의 상용 편지지를 인쇄소에 맡겼고 인쇄가 끝나면 바로 호른스트라 씨에게 편지를 쓸 생각이었지. 사무실 정리가 끝나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했으니까.
상품 배송을 재촉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내 편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지. 아내는 내가 무척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았어. 본인이 축 늘어져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항상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아내가 행복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욕실에 가면서 양해를 구하는 말을 절대 빠뜨리는 법이 없었지. 내 구역을 지나가야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비누가 또 떨어져서. 아니면 스웨터빨 온수만 얼른 좀 가져갈게. 나는 흐뭇하게 웃어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지. 그러시구려.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겠네. 아내가 내 사무실을 존중하는 만큼이나 나는 아내의 부엌을 존중한다고 말이야. 아내가 사무실을 지나갈 때 다리를 살짝 꼬집어 보고도 싶었지만 사무실은 나에게 신성한 공간이었지. 이제 아내도 정육점 주인이나 여기저기 전화를 해. 전화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꽤 힘이 들었는데 아내는 한 번도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고 그 번호들을 돌리는 것만으로 빵집 주인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아내는 악착 같은 사람이라 이제 전화 통화에는 선수가 됐어. 다만 통화할 때 빵집 주인이 자신을 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전히 손짓을 좀 해가며 말을 하긴 하지만 아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방금 부엌에 있다가 다시 빨랫감이나 양동이를 끌면서 위층이나 지하실을 오가는데 저렇게 단순한 사람이 내가 호른스트라 씨와 맺은 계약서에 있는 그 난해한 조항의 의미를 어떻게 간파했는지 말문이 막힐 정도지. 나는 착한 우리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함께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 어머니가 전화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나는 회사 편지지 한 권을 나의 친구 판소온 베커 씨의 잡담회에 가져가서 아래층 현관 복도에서 그에게 건넸어. 나를 맞이하러 나왔더라고. 진심으로 축하하네. 판소온 베커 씨는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건네고는 편지지를 주머니에 넣었어. 내가 지난번에 앉았던 자리에는 당연하다는 듯 내가 앉을 때까지 비워져 있었고 그 양반들 가운데 누구도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날 저녁의 화제는 러시아였지. 페어 더미에서 새로운 신전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그 맨몸뚱이 인간들을 나는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어. 더구나 그건 치즈 20톤을 판매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완전한 일이겠지. 하지만 나는 가프파의 대표로서 그런 감상에 빠지지 않으며 내 치즈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모두 짓밟아 버리기로 굳게 결심했어. 한 참석자가 러시아에서는 수백만 명이 빈집의 파리떼처럼 기아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바로 그 순간 그 멋진 판손 베커 씨가 내 편지지를 옆 사람에게 건넸고 그 사람은 관심을 보이며 그게 뭐냐고 물었어. 우리의 친구 라르만스 씨가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든 상용 편지지죠. 아직 못 보셨습니까? 판송 베커 씨가 설명해 주었지. 그 비겁한 적자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보기는 했다고 둘러대더니 건네받은 편지지를 다시 옆 사람에게 돌렸어. 그렇게 내 편지지는 개성가를 올리며 좌중을 한 바퀴 돌았지. 아주 흥미롭군요. 인류로 보입니다. 그렇다 마다요. 식품보다 나은 건 없죠. 내 앞에서 옆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왔어. 투탕카멘의 미라도 이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을 거야. 러시아인들에게 한참 필요한 게 바로 이 가프파인데 하고 판손 베커 씨가 말했어. 나는 가프파의 행운을 위해 한 잔 두겠소. 늙은 변호사 하나가 선언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는 겉으로 행세하는 것보다 돈이 없었어. 내가 그 미심쩍은 조선소 감독관직을 떨쳐 벗어버린 뒤로는 모임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되었고 그럴싸한 구실이 있을 때마다 술잔을 비웠어. 내가 보기에 그는 그저 와인을 마시려고 온 것 같았지. 나 역시 내 손에 온 편지지를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옆으로 돌렸고 그렇게 해서 편지지는 결국 집주인의 손에 다시 돌아갔고 판손 베커 씨는 그것을 테이블 위 자기 앞에 놓았지. 프란스 끝내줬소. 내가 그 집을 나올 때 판손 베커 씨가 말했어.
아 참 하며 그가 털어놓기를 공중인 판데르 제이펀 씨가 당신이 자기 막내 아들과 동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당신에게 아들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소. 돈이 아주 많고 반듯한 사람들이요. 하고 말을 맺었지. 나더러 내 노동의 열매를 아무나 하고 나누라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였어. 그 젊은 친구를 조선소에 내 후임으로 추천하는 건 몰라도 말이야. 아빠, 치즈가 도착했대요. 집에 왔더니 아들 얀이 문간에 서서 소리치더군. 딸아이가 그 소식을 확인해 주었지. 누가 전화를 걸어와서 치즈를 어떻게 할지 물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다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네. 아니, 어쩌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왜 엄마를 부르지 않았느냐? 엄마는 장 보러 가고 없었대. 내 앞으로 치즈 20톤이 도착해서 시내에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있나? 그래, 아이들을 믿고 사시게 해. 치즈가 도착한 게 사실이기는 할까? 혹시 판송 베커씨가 전화로 장난을 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다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다든가. 하지만 이다는 확고했고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지. 완전 황소 고집이었어. 전화한 사람은 내 앞으로 치즈 20톤이 도착했다고 말했고 처리 방향을 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모자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치즈라더니 이젠 모자라고? 이런 애는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아야 하지 않겠나? 김나지움 4학년이나 되는 애가 이 지경이야. 나는 초조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지. 만약 지금 아내가 비누를 갖다 놓으러 오거나 온수만 얼른 좀 가져갈게 하면서 지나가려고 한다면 물을 확 끼얹어 버릴 것 같았어. 지금은 피아노 치지 마. 아래층에서 아내가 아이를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그건 나에 대한 존경의 증표랄까? 그래서 기분이 좋았지. 당신은 꼭 후회하는 사람 같아. 아내가 쏘아붙였어. 무슨 후회? 뭘 후회해? 나도 닦아 세웠지. 어쨌든 나는 치즈를 기다리고 있다고. 치즈가 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당신 이런 말 들어봤어? 흔적도 없이 증발한 애담 치즈. 아니면 모자를 쓴 치즈. 무슨 스릴러 영화 같잖아. 호들갑 좀 그만 피워. 아내가 말했다. 만약 치즈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건 착오가 있었다는 말이고 치즈가 도착했다면 그럼 뭐 좋고 어쨌거나 그 치즈가 설마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하겠어? 지금은 사무실들이 다 문을 닫아서 그렇지만 내일 아침 일찍 기차역에서 무슨 소식이 온다는데 손모가지를 걸게. 아니면 혹시 치즈가 배편으로 왔어? 그건 나도 모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겠나? 전화를 받은 그 황소고집 딸 아이가 알겠지. 프란스 와서 밥이나 먹지 그래?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 지금은 어차피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나는 문제의 그 황소 고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맹수의 눈길로 노려다본 다음 하는 수 없이 식탁에가 앉았고 그 녀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 있었지만 입가에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 좀 있다가 한 살 위 오빠 이안이 자기 모자를 동생의 접시 위에 얹어놓고 그 옆에 나이프를 놓자 모자를 대본에 탁 쳐서 부엌의 가스레인지 밑으로 날려버리는 걸 보니 성까지 잔뜩 난 모양이었어. 그래, 치즈는 도착한 거야. 그런 느낌이 와.